안녕하세요. 박은지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그 조선과 일본, 중국에 관한 이야기의 그 영상을 조금 이어서 제가 생각하는 친일 매국노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까 합니다. 친일 매국노는 그러니까 일본과 친한 친일이고, 친일에는 좋은 친일, 뭐 나쁜 친일, 그런 게 있겠죠. 왜냐하면 친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매국하는 친일이 나쁜 거라고 김구 선생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친일과 친일 매국의 차이는 내 영혼까지 친일로 해서 모든 것을 팔면 그건 매국이 되는 거죠. 친일 매국. 그리고 어떤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뭐 조선에서는 일본이랑 관계가 과히 이렇게 좋지는 않지만, 요즘 그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는 우방국이죠. 일본은 그 비자 없이 뭐 저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친일은 그거를 어떻게 비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 그 있었던 친일 매국노죠. 그 매국노는 많이 있습니다. 매국노는 친중 매국노도 있고, 친러 매국노도 있고, 뭐 친일 매국노도 있고,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친일 매국노가 가장 많은 이야기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친일 매국노는 누구냐면 바로 조선 왕족이죠. 조선 왕족들이 친일 매국노입니다. 왜냐하면 매국을 했다는 자체가 나라를 팔았다는 건데, 그러면 조선을 소유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조선을 소유했던 사람은 조선의 왕이죠. 조선의 왕이 자기가 소유했던 재산을 넘겼는 거죠, 일본으로. 그러니까 매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의 왕이 이제 친일을 했으니까 그 친일 매국노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왕은 이제 대한제국으로 이제 뭐 그 나라 이름을 바꿨지만, 그 조선의 왕족은 언제 끝났느냐,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일제 식민지 때 조선의 왕족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조선의 왕족은 일본의 그 황족으로 이제 바뀌어져서 이왕이라는 그 칭호를 받고 끝까지 쭉 갑니다. 일본하고 쭉 가다가 일본이 패망되었을 때, 1945년 일본이 패망되었을 때 비로소 그 조선의 왕족도 같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 거죠, 생명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볼 때는 바로 친일 매국노죠, 이게. 그 사이에 많은 조선인들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우리가 뭐 많이 얘기하는 어,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 왕족들은 본인들의 부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종이 이제 조선의 가장 마지막 왕이 되는 거죠. 고종인데, 이제 의사조약을 체결해서 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본인이 다 박탈당하는 거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고, 마침내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 제국에 흡수가 됩니다. 이제 망한 거죠. 근데 본인은 망하지가 않은 거죠. 본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본인의 왕권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조선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거를 어떤 왕에 대한 어떤 존경심,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본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도 상당히 이게 저 많이 좋아했던 그런 어떤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9년 이제 1월 20일 날 고종이 이제 식혜를 마셨는데, 그렇게 이제 고종이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독살설이 퍼져가지고, 그게 이제 3월 1일 이제 3일 운동이 이제 발발이 됩니다. 발발이 되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면서 이제 됐는데, 이제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국민 자결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에 대한 그 이제 고종의 아들이 이제 영친왕이죠. 그 오늘의 그 얘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영친왕. 어떻게 보면 조금 기구한 삶을 살았지만 철저하게 이제 일본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민태자 친구도 많죠. 왕이 최고인 나라에서 이제 친구도 많습니다. 이름은 이은이죠. 이은인데 이제 의민태자라고 부르고 영친왕이라고 부르고 또 영왕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랬다고 이제 하는데 그 본인의 저 형제는 순종하고 의친왕, 덕혜공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친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나마 그 왕족 중에서는 좀 깨어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망명도 시도를 하고 일본에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이제 영친왕이 그 대한제국의 그 황제 자리를 계승을 했으니까 이제 영친왕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한일 합병으로 대한제국 황제가 이왕으로 격하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씨 왕이 그러니까 대한제국 황제가 이제 대한제국 황제가 이왕으로 이제 격하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다르게 보면 일본 왕족으로 들어가서 일본 왕족 중에 하나인 이왕이라는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황족들 사이에서는 일본 황족에서 서열 2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망했는가? 망한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 나라를 팔고 본인들은 그 부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 일본 황족 마사코 여사하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하는데 마사코도 이제 왕족이죠. 왕족인데 마사코 이분이 이제 이방자 여사가 되는데 이분의 그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이제 순종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는데 순종이 이제 죽죠. 순종이 죽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영친왕이 됩니다. 영친왕이 되는데 이 영친왕의 9살 될 때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게 돼서 그 철저한 일본인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나오고 육군대학교 졸업하고 제국 육군이 돼가지고 계급이 중장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사령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은이 이제 대한제국의 황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 육군에 복무했고 일본 황족, 그러니까 이방자 여사죠, 와 결혼하였으며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친일 논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논란이 아니고 친일이죠. 친일입니다. 이게 친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친왕이죠. 영친왕. 호칭 관련해서도 뭔 얘기가 이렇게 많지만 뭐 황태자 채권과 결혼. 그래서 개성 1순위였던 이복형 의친왕을 제치고 이제 그 황태자로 대한제국 황태자로 이제 개성하는데 이 의친왕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02년 1심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그 1심의 사건 때문에 이제 의친왕이 황태자가 되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친왕이 이제 영친왕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형이죠. 형이기 때문에 이제 서열로 보면 이제 이 의친왕이 왕을 계승을 해야 되는데 그 1심의 사건 때 그 일본의 국비로 유학 간 제1 유학생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똑똑하죠. 똑똑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고종이 너무 그걸 정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고종을 양해시키고 의친왕을 추대하는 정변을 이제 그 계획했던 이게 이제 발각이 되는 거죠. 발각이 돼서 이제 갑신정묘처럼 또 이거 다 죽여버리는 거죠. 주동자 3명 뭐 처형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고종은 의친왕을 경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고종의 그 왕권에 대한 집착을 저는 조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힘들고, 나라가 이제 뭐 주변 강대국들한테 시달리고, 뭐 러시아, 중국, 일본 시달리고, 나라가 넘어가는 1902년이면 그 나라가 넘어가기 그저 몇 년 전에 본인이 그 조선의 그때는 이제 백성들이죠. 조선의 백성들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싶고, 그럼 본인이 많이 안 되면, 만약 아들이 똑똑하면 그 아들한테 왕을 시켜서 뭔가를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종은 경계를 한 거죠. 나는 이제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그 경계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갈 때, 저희들은 모르죠.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고종은 일본의 이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됐으니까 왕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왕권은. 그러면 고종으로서는 뭐 어떤 부도 유지를 하고 왕권도 유지를 하고, 그럼 팔아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나라를. 저는 그렇게 저 해석을 하는데, 그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황족 가문의 딸인 마사코 여왕과 강제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이방자 여사인데,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인질로 갔을 때는 영친왕이 메이지 덴노와는 사이가 많이 좋았다고 한다. 그 덴노 그 일왕이죠. 일왕하고 이제 사이가 좋았는데, 영친왕은 영친왕을 그 자기 친아들처럼 잘 대해줬다. 그리고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영친왕은 일제 감정기에 조선 왕족들의 관리 기관이었던 이왕직에서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조선의 왕으로서 쓸 수 있는, 뭐 본인은 뭐 얼마큼 돈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거의 뭐 똑같은 그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 광복 이후에 그 이왕가는 다른 일본 황족이든 누구든 이제 더 이상 아무 돈을 가져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왕이 뭐 일본 정부에다가 가서 계속 그렇게 돈을 좀 줄 수 없느냐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하고 영친하고, 이거를 가엾게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조건에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영친왕 같은 경우는 일본 생활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왕직을 승계한 데다가 현역 일본 제국 육군 중장,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일본 권력 그 계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왕족이 되는 거고, 일본 왕족이 되고, 육군 중장이고, 뭐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방자 여사하고 어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한 가지 뭐 칭찬하는 게, 이제 그렇게 이제 고국을 떠났는 게 오래됐지만 유창하게 한국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제 한국을 잊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형근 장군의 회고에 의하면 일본 육군사관학교 재학 시절, 그러니까 일본 육사 이제 조선인들이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조선인 동기생 생도들과 함께 영친왕을 찾아갔다. 왜냐하면 어떤 구심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왕이라는 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가라든지 어떤 조선인들에게는 영친왕은
조선이라는 어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여기도 나오는 게 이제 명목상으로는 조선 총독보다 높은 조선의 대표자인 그 상징 자체였다라고 나옵니다. 식민지 출신으로 조선 자체의 상징이 되는 영춘왕은 조선인 생도를 반갑게 맞아 주었으나 실내에 조선인밖에 없는데도 일본어로 격려를 해주고 조급은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일본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영친한 본인하고 조선인 생도들하고 이제 같이 있는데 일본어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영혼을 판 거죠, 일본에. 그러면 일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 사람이었고 자기 배경이 그냥 조선 왕이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확실한 친일 매국노죠. 거죠. 일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을 팔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딱 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천황의 항복 선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한 다음 날 영천왕을 찾아갔을 때 유창한 한국어를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상당히 이중적이죠, 이게.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한국어를 썼다.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일본에서 살았던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인지 조선인이라기보다는 일본인에 더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얘기는 같은 얘기죠. 아까 그 에피소드랑. 조선인 일본 육사 생도들이 영춘왕을 찾아갔는데 일본어만 했다든지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간 중학생들이 인사를 갔을 때 찾아와 줘서 고맙다. 조심해서 잘 돌아가기 바란다. 라고 두 마디만 하고 들어가 버려서 찾아간 이들을 실망시켰다는 증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춘왕의 그 일본 안에서의 어떤 그 생활, 그게 이제 이를 보면 19년이 지나서 1927년이면 10년까지는 아니죠. 한 8년 정도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영춘왕 부부가 저기 저 피라미드 이집트 구경하고 유럽 여행합니다. 유럽 여행. 낙타 타고 뭐 이렇게 보면 딱 일본인이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는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영춘왕 여기 있고 이방자 여사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뭐 경성제대 총장 뭐 이왕직 차관 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네요. 그래서 그 본인들이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거를 뭐 책으로 이제 출간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이왕직 승계와 일제시대의 행적. 그러니까 어떤 뭐 1927년 뭐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제 조선 안에서 조선 백성들이 그 조선의 왕을 그리워할 때 본인은 이제 유럽을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1926년 그 순종 황제가 순종이 일제 감정기 때 가졌던 창덕헌 이왕 지위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이왕이라는 거를 주고 좀 특이하게 이왕인데 그 숙소 이름을 그 앞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종 같은 경우는 덕수궁 이왕, 그리고 이제 순종 같은 경우는 창덕궁 이왕. 근데 이제 그 순종이 죽고 이제 영춘왕이 이제 창덕궁 이왕 그 지위를 승계를 받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왕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일본 육사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은 사람이고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27기로 졸업하고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하고 대자로 문안이 진급했으며
육군 소장, 육군 중장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막강한 위치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이 영친왕의 어떤 군 시절 자체가, 본인은 또 그게 굉장히 잘 맞았나라는 제가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그냥 시킨 것보다 그게 능력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친왕이 어디까지 갔냐면 제1항공군 사령관을 역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령관이 총 4명 있었는데, 부대에 다른 3명은 뭐 길어봐야 1년이 안 돼서 이제 나갔는데, 이 영친왕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그 사령관 자리에 재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그러니까 이걸 또 포장을 하는 거죠. 아, 그거는 그냥 꼭 허수아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그런 주장이 허수아비에 그쳤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왜냐하면 그 세계대전 중후반기 일본의 전쟁 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영친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일본 군 안에서의 능력은 인정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친왕이.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 왕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제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 식민지 그 사람으로 대우받으면서 왕도 똑같이 그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조선의 왕은 1945년 일본이 망하고 1945년 망하고 일본이 망하니까 이왕이라는 그 자리가 없어진 거죠. 이왕직이 없어지고 이제 무일푼 평민으로 강제 격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왕족하고 똑같이 망했다는 거죠. 같은 배를 탔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국을 그리워하는, 뭐 한국에서 친일皇族이라고 증오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당연하겠죠. 이게 뭐 이렇게만 봐도 완전한 친일 매국노죠. 완전한. 본인은 아무 그걸 안 했습니다. 조선의 어떤 독립을 원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원하든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건웅은 동경의 이왕은 민족 반역자인데 왜 광복 후 자살하지 않았느냐라고 반응을 했다. 뭐 그런 반응까지 하고.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 이승만은 이제 이승만도 같은 왕족입니다. 왕족인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승만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1899년 고종의 퇴위를 꾀하여 공화정을 세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조선의 그 급진 개화파에 들어간 거죠. 급진 개화파에 들어가서 그 개혁을, 그러니까 혁명을 원했던 그 좌파였습니다. 조선의 좌파. 그 조선의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우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을 바꾸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건국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종한테 심한 고문을 당해서 이 손을 항상 후유 쪽으로 이제 항상 떨었습니다. 손을 뜨는 그런 후유증도 가졌고, 그리고 이제 그, 그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제 조선왕실이 이제 되고, 대한민국 건국되고, 그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했는 얘기가, 양반이 없어지고, 노예제도 양반이 없어지고, 왕이 없어지고, 이게 이제 속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이승만 자신은 철저한 독립운동가였으니 독립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1947년까지 일본의 최고의 왕족으로 풍족히 살던
직계 황족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렇다. 그럼 맞죠? 왜냐하면 이승만 그 본인은 처음에는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을 세운 거죠. 독립문은 이제 서재표라고 이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는데 이 조선이, 이 고종이 팔아넘긴 거죠. 일본에. 자기는 왕 유지하고, 아들 왕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또 주장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모두 주장하게 됐던 그런 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는 이제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서도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은 다 같이 원했지만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느냐, 급진개혁파, 아니면 4대당, 4대주의당, 친중으로 하는 그 후조선을 원하느냐, 거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거는 또 뭐 나중에 제가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왕족들이죠. 그 참 영친왕입니다. 영친왕, 고종, 여기가 이방자 여사죠. 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 안에서 최고의 계급에 있었던 영친왕. 불우했다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왕족 자체는 조선 왕실 일제 36년은 일본 황족 대우를 받고 선왕과 다음으로 부자다. 그만큼 돈을 막 썼으니까. 그렇게 이제 왕족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왕이죠. 그러니까 영친왕, 이왕가는 천왕과 다음 가는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뭐 엄청난 거죠. 사실 뭐 이 정도면 뭐 일본 안에서 서열 넘버 2니까. 그래서 중국 망명을 시도했던 의친왕은 아까 그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고종의 그 뒤를 이어야 되는데 그 1심의 사건 때문에 괜히 이제 오해받아서 영친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의친왕 같은 경우는 영친왕하고 다르게 조금 정말 어떤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저항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망명도 시도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친왕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일제에 순응을 했다. 그렇죠. 뭐 왕을 이제 유지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라는 이 칭호 자체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 왕에게 줬던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왕족 넘버 2였죠.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황족을 일본의 왕공주에 대우하면서 그 붙인 칭호다. 그래서 고종은 뭐 덕수궁 이왕이 되는 거고, 순종과 그 영친왕은 뭐 창덕궁 이왕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친일매국노에 이제 들어가면 대한제국의 친일매국노 하면 이완용이죠. 사실은 이완용은 행동대장이죠. 이완용은. 이완용의 두목이 바로 고종이죠. 뭐 나라 팔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이완용도 어떤 부를 뭐 얻었겠지만 일본 천황과 다음으로 부자가 되는 그 왕의 어떤 그 권한 얻는 그게 일본 외국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살짝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제가 가고 있는 푸이라고 마지막 황제라는 어떤 영화도 있었는데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되고 이제 만주국의 꼭두각시 정말 이제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황제였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갑니다. 그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정말 이제 일본의 영혼을 팔아서 이제 친일파가 됐다고 여기는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조선은 어떤가요? 조선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여기서는 분명히 중국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중국 역사의 마지막 황제가 되는 거죠. 청나라에서 이제, 그래서 만주족이 세운 왕조인 청나라의 황제였지만, 그거 할 줄 아는 만주어는 뭐 어떤 간단한 뭐 그런 말밖에 못할 정도로, 왜냐면 너무 어릴 때 이제 그 청나라가 망해버려서, 그래서 이제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세운 거죠. 만주국을 세워서 이제 그 통치자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 제국의 꼭두각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후 1946년에 이 사람은 이제 군사 재판의 증인으로도 출석합니다. 근데 영천은 안 갔죠. 영천은 안 갔습니다. 그냥 일본인에서 일본인처럼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군사 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뭐 위해는 없었지만 뭐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것도 재밌는 게 제2 교도소장이 조선족이라고 하네요. 김원이라는 조선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푸이가 그 석방된 이후에 상당히 좋게 이제 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문화 대혁명과 상황. 그래서 이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을 없애고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너무 이제 복잡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게 그 일본이 참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본이 어떤 조선의 근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갑신정변은 조선인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그 서재필하고 어떤 그런 어떤 급진 개화파들이 그 신분제도 없애고 뭐 어떤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이제 그 나라를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조선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고종에 의해서 저지를 당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몰살을 당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그렇게 이제 근대화를 빠르게 못 가고 이제 천천히 간 거죠. 천천히 가는 그 와중에 그 기간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식민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겹쳤다는 것 뿐이지, 어떤 근대화에 대한 노력은 조선의 그 똑똑했던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도 그 중에 하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끌어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게 뭐냐면, 이 푸이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잃고 망한 거죠. 패망하고 이제 했는데, 그 집에 이제 푸이 집에 여자들이 들이닥쳐서, 우리는 내 놈이 만주국 거수합일 때 황제 시절 때 궁리했는데 그때 너희 강간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보상을 하라고 날뛰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른 여자들이 찾아와 만주국 궁녀였다며, 만주국의 궁녀 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그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여자들이 몰려와서 자기들도 궁녀라고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를 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런 게 없죠. 조선은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그런 시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 왕이 그 조선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 세금도 받고,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본인이 그 조선인 백성들이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책임은 아무도 안 졌죠. 그 조선 왕족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친일 매국노는 고종이죠. 왕족, 영친왕가 다 친일 매국입니다. 친일 매국이고, 그 부하가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그 부하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